왜 주차 구역 따지냐고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찰싹? 순간 박정희의 귀에 들어온 그 소리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었죠. 그녀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김대식의 얼굴이 한쪽으로 꺾이는 모습을, 그것도 한 젊은이의 소나기에. 그 30대 초반의 남자는 사람을 내리치고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요. 마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식의 고개는 숙여졌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그 침묵이 폭력보다 더 큰 폭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도시락을 건네주러 왔다가 본 충격적인 상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비 옆 기둥 뒤에 숨어 그저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나갔죠. 마치 그저 경비원 하나가 좀 맞았구나. 그 정도로만 여긴 듯 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수십 층짜리 고급 복합 빌딩 로비. 이 화려한 공간에서 벌어진 폭력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티슈를 밟은 것처럼 별것 아닌 일로 여겨지는 듯 했죠. 김경비, 그 젊은 건물주는 자신의 양복 소매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내 자리에 누가 주차하게 하지 마. 알겠지? 대식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장님. 정희는 자신의 손에 들린 도시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요즘 입맛이 없다고 했기에 정성껏 끓인 된장국이 담긴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충격이었다가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주원은 흘린 커피를 김대식의 옷에 문질러 닦으며 냉소를 던졌습니다. 내 커피값도 내 월급에서 빼고. 이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귀에는 마치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식은 담배 피던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반박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벽 쪽으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그의 등은 갑자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처음에 멍한 충격에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식어가며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언 듯한, 그러나 그 안에 불꽃을 품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도시락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에게 걸어가기 위해 한 발짝을 내디디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나타나면 대식은 더 수치스러워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한주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 명품 시계를 차고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쥔 그 젊은이의 얼굴에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커피를 던지는 손짓까지. 정희는 도시락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떤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맞은 그 뺨의 아픔이 지금 자신의 심장을 타고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웃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일상은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희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만 흐르게 했습니다. 도시락통을 씻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떨리는 손을 감추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서울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고 그러는 거야? 대식의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앞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저녁처럼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왼쪽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셔츠 소매에는 커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 잘못 보고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혔네. 허허. 대식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파 팔걸이를 붙잡는 손가락이 얼마나 세게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그의 목소리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를. 정희는 천천히 도시락통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무거운 나무 문이 있는 법정. 박정희 판사는 검은 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로펌과 재벌 그룹 간의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연루된 사건이었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정희는 재판장 뒤편에 앉아 있던 남편,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김대식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해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조계에서 정의의 커플로 불렸습니다. 김대식 검사가 수사하고 박정희 판사가 판결하는 사건은 언제나 정의롭게 끝났습니다. 부패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두 사람을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압력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판사님. 이건 윗선의 뜻입니다. 정의의 귀에 그때 들었던 법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남편 대식은 내부 문건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법조계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이름 없이 살기로 한 거였죠. 법이 사람을 다치게도 하더라. 대식이 퇴직 당일 밤 했던 말이 정의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이후 대식은 더 이상 정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꺾인 듯 했습니다. 그는 경비원 일자리를 자청했고 정의는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정의의 부름에 대식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 사람. 그러니까 오늘 당신을 때린 사람, 정말 건물주인가?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한테 갔다가 우연히 봤어. 당신이 당황할까봐 이야기 안 하고 있었지. 대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주원이라고. 30대 초반일 거야.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대. 그런데 왜? 정희는 이미 마른 도시락통을 계속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한주원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적듯이 말이죠. 여보, 당신 뺨 많이 아파? 도시락통을 내려놓고 소파로 다가간 정희는 대식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부분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대식은 아내의 손을 잡아내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런 사람들 많아.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식이 잠든 후 정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법복과 함께 판사 배지, 그리고 법률 서적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법복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검은 천은 여전히 그날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법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를 향한 열망, 불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야. 정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본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붉은 뺨,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한주원의 오만한 웃음. 정희는 수첩을 펼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판사로서의 훈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며 전략을 세우는 그 익숙한 방식으로 말이죠. 달력을 보니 이제 막 4월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불빛 사이로 무언가 결심한 듯한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법을 떠났지만 정희는 떠나지 않았어. 그녀는 법복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법정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세울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당한 부당함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뺨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권력의 남용, 그리고 침묵의 공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주원, 당신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대식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안 싸도 돼. 구내식당에서 먹을게. 대식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제 못 먹은 된장찌개 데워갈게. 내가 들고 갈게. 대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왼쪽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출근한 후 조금 늦게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도시락을 전해주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관찰자였고 기록자였으며 조사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빌딩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도록 소설책도 함께 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를 향해 있었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조용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로비를 청소하고 입주민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택배를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경비, 여기 좀 치워. 정문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주원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 바닥에 흘린 듯 했고 대식은 바로 수건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저 노인네 아직 안 잘렸어? 한주원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충분히 들릴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비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빌딩의 다른 층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7층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3년 됐네요. 왜요? 혹시 이 건물 주인 한주원 씨 알아요?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달에는 우리 막내가 쓰레기통 비우는 거 늦었다고 물컵을 던졌다니까요. 그냥 참는 거예요, 다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경비로 일해서요. 아, 대식 씨 부인이세요? 어제 일은 들었어요. 안 됐어요, 정말.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2층에는 미래금융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곳 앞을 지나치던 정희는 우연히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넘어오더라고. 노후 대비한다고 5천만 원 투자했대. 가상화폐 투자라. 돌려막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정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 메모했습니다. 미래금융 가상화폐 사기 의심. 오후 내내 빌딩을 관찰하던 정희는 18층 복도에서 한 여직원이 울며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 사람이 또 회식 자리 나오라고. 이번엔 외국인 투자자들 접대하는데 예쁜 직원들 데려오래.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법률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한주원의 갑질은 습관적이었고 빌딩 내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회사들과 여직원들에 대한 성접대 압박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자신의 눈빛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시 판사로서의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정의의 문제야. 정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 차례였습니다. 진실은 항상 수면 아래에 있었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빌딩을 드나들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수첩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상이나 목격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조용한 카페, 정희는 김민수 법무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식의 검찰 시절 후배로 지금은 지방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희를 판사님이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부탁한 자료는? 민수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10년 전 그 재벌 비리 사건 수사 포맷입니다. 그리고 최근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도 정리해뒀고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금 세탁 수법, 페이퍼 컴퍼니 설립 패턴, 불법 대부업 운영 방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 수집 방법은 요즘도 유효한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정도가 다를 뿐. 다음 날 정희는 빌딩의 또 다른 경비원 이상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식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실은 저는 국정원에서 30년 일했습니다. 퇴직하고 경비 일을 하는 거죠. 상현의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럼 건물 내부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상현은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8층 글로벌 인베스트와 12층 미래금융은 사실상 같은 회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높게 받아가죠. 가상화폐 투자라는 명목으로요. 정희는 그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CCTV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외부 보안업체요. 세이프가드라고. 다음 날 정희는 세이프가드 보안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랜 법조인의 경험을 살려 그녀는 법원 관계자를 사칭했습니다. 최근 폭행 사건 관련해서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4월 2일 오전 영상이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로비 전체 영상. 화면에는 선명하게 한주원이 대식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시선을 돌리는 모습도요. 이 자료 복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USB에 영상을 받아 나오는 길, 정희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대식은 정희가 끓여준 소고기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붉은 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의 눈에 담긴 체념은 여전했습니다. 요즘 빌딩에 자주 오는 것 같더라. 대식의 말에 정희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저 당신이 걱정돼서. 대식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꾸미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옛날 모습이 보여. 대식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당신은 아직 안 끝났나 보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펜을 잡던 손이 이제는 빗자루와 대걸레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린 법을 떠났지만 정희는 우릴 떠난 적 없잖아.
정희의 말에 대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불꽃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냈어?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곳곳의 관공서에 익명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구청,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까지 모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한주원과 그의 기업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옛 동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남편 대식도 이제 그녀의 조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봐봐. 10년 전 우리가 다뤘던 그 재벌 사건과 놀랍도록 비슷해. 대식은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위 등기, 법인명의 분산, 자금 세탁 루트, 심지어 해외 페이퍼 컴퍼니 사용 방식까지 거의 같아.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새로 시작한 게 아니야. 옛날 방식을 똑같이 배운 거지. 그럼 혹시 대식의 말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한주원의 배경을 더 조사해 봐야 해.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검색하던 정희의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명은 JUSTICSEKER이었습니다. 건물주 한주원에 대한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정희는 빠르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주원이 한 회식 자리에서 입주사 여직원 어 씨를 비공식 파티에 강제로 참석시켰고 그 자리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씨가 이를 거부했고 며칠 뒤 아무런 인사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 씨가 주변에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생존했지만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어 씨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희라고 합니다. 혹시 이메일 보내주신 분인가요? 잠시 침묵 뒤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어 씨가 제 친구예요. 친구가 폰을 못 받아서 제가.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친구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서울 외곽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는 29살의 젊은 여성 윤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저는 박정희입니다. 지연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친구가 말해줬어요. 박정희 선생님께서 뭔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 한주원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나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법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정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을 나오며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법원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정혜 부장판사라는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뺨을 때린 사람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다가가는 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죄입니다. 정의는 명함 뒷면에 메모했습니다. 한주원님께 미팅을 요청합니다. 마이너스 서울지방법원 전 부장판사 박정희. 그날 오후 건물 최상층 한주원의 사무실에 정의의 미팅 요청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를 건넸고 한주원은 처음에는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전 부장판사라는 단어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던 한주원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박정혜? 누구지? 거대한 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최상층 프라이빗 회의실. 정의는 창가에 서서 아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층 높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중 어딘가에 있을 남편 대식을 떠올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정의와 정면으로 마주한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비원 아줌마가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했죠? 정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을 모욕하고 뺨을 때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씨. 정의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첫 번째 서류는 USB였습니다. 이건 이 빌딩 로비에서 당신이 김대식 경비원의 뺨을 때리는 CCTV 영상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한주원이 대식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주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요? 제 건물에서 규율을 지키게 한 것뿐인데. 정의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탈세 정황, 비상장 투자 문서, 미래금융과 글로벌 인베스트의 실소유주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 말하자면 당신이죠. 주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건 기업 비밀이고 당신이 볼 자료가 아닙니다. 정의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주사 직원 윤지연 씨의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자리에 강제로 불렀고 거부하자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이죠. 주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연 씨의 병원 진단서, 우울증 진료 기록, 그리고 정의는 마지막 종이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쓴 유서의 일부입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주원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때린 죄, 사람을 내몬 죄, 사람을 잊은 죄. 이 정도면 법정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겠죠. 정의의 말에 주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협박입니까? 당신이 뭔데 감히. 그는 서류를 움켜쥐어 찢으려 했지만 정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나오자마자 이 파일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동시에 배달될 겁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았지만 여전히 권위가 느껴지는 문서였습니다. 법복 임명장과 박정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판결문 서명란이었습니다.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희입니다. 당신이 뺨을 때린 그 남자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김대식이고요. 그가 지금 경비복을 입고 있는 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걸 더는 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주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은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듯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정의의 단호한 시선에 그의 손은 멈췄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해? 정의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판사였어요. 증거 수집이 직업이었죠. 주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만한 웃음을 지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본 수많은 피고인들처럼 결국 진실 앞에서 그도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대형 뉴스 프로그램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강남 대형 복합 건물 내 성접대 회유 시도, 명예 위장 투자, 탈세 혐의 등 적발. 익명의 내부 제보자 통해 드러나 이어서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입주사 여직원 극단적 선택 시도, 회사 대표 형사 입건, 해당 건물주 한모 씨 공개 사과 예정.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대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은 기자들이 가득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주원이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두려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원은 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김대식 경비원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식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물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주회사 직원들, 청소 노동자들, 경비원들까지 모두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대식이 경비실에서 나와 로비로 걸어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입주자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대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어깨를 토닥였고 또 다른 이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로비 입구 유리문 밖, 정희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순간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식의 눈이 문 밖의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말없이 그저 눈빛만으로
대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희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법정을 나서는 판사의 걸음처럼 말입니다. 하늘은 맑았고 서울의 봄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거리에는 노란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화려한 빌딩의 1층, 이전에 없던 조그만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투명한 유리문 위에는 작고 정갈한 글씨로 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장인 권익상담소 운영자 김대식 박정희.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주로 건물 내 직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대해, 또 다른 이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상담을 구했습니다. 대식과 정의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법률 상담, 부당해고 상담, 내부 고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정의는 작은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대식은 창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복잡했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씩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건물에는 새로운 규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나이에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줄은 몰랐네. 대식의 말에 정희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떠나도 정의는 남는 거야. 대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이 자랑스럽다기보다 그냥 고맙네. 정희는 남편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뺨 맞은 날 내 심장도 같이 맞았거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40년의 세월과 사랑, 그리고 함께 지켜온 정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소 방, 가을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 사이로 작고 정직한 그 간판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복잡한 강남의 풍경 속에서 그곳은 마치 등대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은 무너지고 권력은 바뀌지만 법은 사람 안에 살아있을 때 가장 강하다. 오늘도 그 믿음을 걸어간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그녀와 대식의 작은 상담소가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제일, 행복이 제일, 가정에 행복과 평화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